몰랐던 내용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 저도 공부가 진짜 많이 됐고 오랜만에 그 집중해서 그렇게 예, 들었습니다. 특히 뭐 리벳 공법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커티샥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블루투시 네덜란드 그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저기 권종호 그 사장님하고 권호익 그 사장님한테 제가 그 지정 토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권종호 사장님 계시나요? 예, 권정호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낮에는 제가 우리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울산에 그 대왕암 쪽을 갔다 왔거든요. 그 대왕암에서 쫙 보니까는 현대중공업이 그대로 쫙 보여가지고 상당히 참 제가 좀 새로운 또 기운도 좀 받고 또 프라이드도 좀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또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백창섭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솔직히 이거 뭐야 이 강의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마지막까지 들으면서 느낀 게 이건 그냥 우리만 보기에는 좀 아까운 강의다. 요거를 책으로 잘 맞아요. 집필을 해가지고 요거 상당히 재미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거 뭐냐 우리 노아의 방주부터 해가지고 약 한 4,700년, 800년을 거슬러 가면서 이렇게 지박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요거를 잘 요약을 해가지고 또 재미있게 또 만드셨으니까는 그 자료들도 많고 하니까 요거를 잘 집약해 시켜가지고 그 학생들 뭐 초, 중, 고까지 해가지고 학생들 교재로 만들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굉장히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는 요즘에 좀 색다른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색다른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음, 우연하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친환경 선박 해체라고 해가지고 바젤 협약하고 이제 홍콩 협약 그리고 또 이제 EU SRR 해가지고 뭐야 그리고 또 뭐야 UAE SRR 해서 이렇게 이제 친환경 선박 해체 관련된 규정들이 이미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이제 6월 달에 새로 이제 적용되는 그런 룰도 있고 해가지고 친환경 선박 해체 쪽으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이제 shipbuilding 쪽으로 일을 하다가 shipbuilding 쪽에서 일을 하면서도 최근에는 이제 리사이클링, 그 선박 해체 쪽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우연하게 또 이렇게 선박 해체를 하려면은 친환경 선박 해체의 주요 쟁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기존의 방글라데시나 이제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하는 그런 해변에서 하는 그런 방식들은 환경오염하고 이제 인명의 손상을 많이 가져오니까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국제 규정으로 강제화시킨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도대체 이제 선박을 제대로 해체할 인프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거의 뭐냐 신조 쪽으로 다 이제 하니까는 선박 수리하고 선박 신조까지는 가능한데 선박 해체를 제대로 이렇게 독고장에서 할 만한 독고라든지 아니면 육상에서 할 만한 그런 그 인프라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최근에 우리 파트너들이 지금 어디까지 찾았느냐 하면은 스코틀랜드에 가니까는 인치그릴이라는 심야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60년도에 만들어진 심야드인데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죠. 문을 닫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약 한 300m, 길이 300m하고 폭이 약 45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도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폐쇄된 도구를 다시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친환경 선박 해체 조선소로 이제 사용하려고 이렇게 뭐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조선의 역사가 그냥 어렴풋하게 제가 느낀 게 참 과거에는 이런 스코틀랜드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흥망했구나 그런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고 그게 뭐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또 일본으로 넘어오고 일본에서 또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중국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인프라 시설들이 워낙 또 방대하게 또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보면 중국이 보니까 그 육상 경기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건설 경기가 좀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건설 그 뭐야 인력들이 그 조선 쪽으로 다 오다 보니까 조선이 또 오히려 또 중국이 상당히 또 세진 것 같아요. 그 인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도 물론 받침이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시장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흐름이니까는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그 인도하고 제3 국가들이 상당히 그 조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 회사를 유지해 나가려면은 뭔가 꾸준한 수입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외국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래 하다 보면은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그 조상님들하고 우리 선배님들한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 중소기업들은 세계 최강이 아니지만 우리 그 조선소들이 세계 1, 2, 3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인식하기는 그 한국에서 조선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전문가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또 외국에 가서 또 뭔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또 기술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그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높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는 여기에 지금 와 계신 우리 조선 해양 그리고 해운 분야의 선배님들께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그, 그 백박사님께 저 감사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인도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조선 쪽에 상당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인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연 그 중국 다음으로 그 과연 그 인도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에. 예. 아, 저보다는 좀 아마 다른 분이 더 말씀을 좀 더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는 따라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저도 이제 코친 조선소에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한 6, 7년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LNG선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ABS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러 갔었는데 가보니까는 그 족장도 그냥 나무 족장이고 사람들이 그냥 안전하 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야 독고장 주변에는 그 우리 플라스틱 치고 난 그런 찌끄러기들이 쌓여 있고 모든 이제 자재들은 그 우리 보통 조선소에는 자재를 그냥 우리가 덧니지 위에다가 얹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게차로 할 때도 데미지가 안 생기고 하는데 거기는 저희 흙바닥 위에 다 얹어가지고 그냥 지게차로 옮길 때도 보니까는 데미지가 많이 생기고 그러한 그런 상태인데 자기들이 이제 LNG선을 짓겠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는 그때 이제 그때는 대우였죠. 대우, 삼성, 현대 세 군데하고 이렇게 뭐 조인트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인도는 참 인구가 많다는 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선 쪽은 상당히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들 계시면은 같이 좀 나눠주면은 어 뭐 요즘에 한참 이렇게 인도가 좀 쟁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는 그 의사결정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근호익 사장님 권오익, 어떻습니까? 권오익 선배님, 권오익 아, 네, 대표님부터. 안녕하세요. 오늘 하여튼 우리 그 스펜서 백상섭 박사님 이야기를 잘 들었고 저하고도 이제 대우 있을 때부터 아직 하나라는 이름이 잘 붙이려 해서 저는 계속 대우조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백상섭 이분은 원래 선영 전공이에요. 대학원 석사까지도 선영을 전공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선영에 좀 탁월하고 그래서 아까도 보면 그리스 선박의 선수 부분 그 이야기 나왔을 때도 아까 그 청동 충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나오면서 하여튼 그런 선행도 했고 그러다가 영업 가가지고는 그리스 지사장과 모스크바 지사장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둘 다 이제 그리스와 모스크바 키릴 문자를 쓰면서 다 또 오스독스 정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스 선주를 누구보다도 그 가까이 그 날마다 선주 사무실 다니면서 친구가 됐고 특히 러시아도 모스크바 주재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나 그 모스크바에서 누구보다 선주들하고 다 친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바탕에서
이런 또 문화적 소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선공학을 전공했고 옛날 아주 오랜 목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철성까지 오면서 저 역시 했던 이런 옛날에 관심이 많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들으니까 상당히 반갑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P&A 프린시펄 레이블 아키텍트 우리가 그 성경처럼 여기던 그런 책을 배우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계 1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의 변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만약에 트럼프하고 푸틴이 사이가 좋아진다 그러면 아마 생션이 풀리면 또다시 러시아는 지금 전체적인 가스와 오일이 70%가 지금 북극에 있어요. 지금 어쨌든 서방으로 가는 파이프라인도 다 막혀버렸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바다밖에 없는데 저희가 대우조선에서 그나마 하여튼 쉐빙 에너지스는 15척을 했고 그것도 최초의 그 아이스 트라이얼 하는데 우리 백상섭 수석이 직접 진두 지휘해가지고 한 달 동안 북극에서 요즘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많이 녹는 바람에 얼음을 3일 동안 찾았어요. 인공위성을 하고 헬리콥터 동원해가지고 마침 적당한 그 얼음을 찾아서 저희가 성능을 충분히 만족했고 오히려 예상보다는 더 좋은 성능이 됐기 때문에 15척이 무리 없이 지금 해서 현재는 생존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잘 이제 다니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한국, 조선 특히 이제 그 알래스카도 지금 자기는 LNG 한다는데 저는 파이프라인은 도저히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저기 북쪽 프루드베이에서 직접 그 야말처럼 액화시켜서 배로 수송해서 한중일로 가는 게 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권정호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인도는 아까 LNG 했는데 저희도 실은 마찬가지로 인도 조선소와 그 합작을 해서 LNG 건조를 시켜주려고 하긴 했으나 실제 보면 그 인도 조선이라는 것은 상선 개념은 뭐 군함 어떻게든 끄집어 하겠지만 상선 개념을 하다 보면 그 파나막스 벌케리아가 7년 뒤에 하다 보니까 그 배가 인도할 때가 중고선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 관리가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인도 정부에서 우리말 가송사 게일이라는 회사가 그 LNG를 직접 자기 손으로 LNG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 했으나 결국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엄청난 비용을 차트 비용을 해가지고 외국배를 들어오게 됐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또다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왜냐면 그때 조건이 뭐냐면 한국 조선소 합작해서 만드는데 만약에 하루 딜레이 되면 한국에서 책임을 지고 그 페널티를 한국이 내라.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도저히 못한다. 차라리 한국에서 배를 짓고 가서 니들이 와서 배워가라. 그런 조건이어가지고 한국 조선 3사가 다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조건이었고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의 솜콤플로트 세르게이 프랑크 사장이 한국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아마 그 생선이 풀리면 또다시 한국에서 이 조선을 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또 상당히 또그 북극 항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내일 모레 이제 투표 끝나고 나면 새 정부에서도 북극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스크바에서 장기간 지사장으로 주재했고 또 상당히 많은 러시안 사람들하고 특히 뭐 푸틴 바로 밑에 있는 우리 이고르 체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상당히 교류가 많았던 우리 백상섭 지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북극 그 러시아하고 북극에 대해서 갈 방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예. 백창섭 씨 말씀해 주세요. 아, 이게 갑자기 그 너무 한 6차 방정식 되는 거를 좀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결국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이시고요. 이제 최종 목사님이 아마 좀 표현을 하신 거를 잠깐 인용을 하면, 북극 항로는 어쨌든 실제로 개통이 되면 그게 바로 그 고속도로가 될 거니까 그 기회를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한국 조선소들이 뭐 저희 그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어쨌든 한국 조선소들이 그만큼 먼저 나갔고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부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뭐 이제 결국은 이제 제재 이슈 여러 국제 정치적인 이슈까지 있어서 제가 그거를 터치할
부분은 영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국 조선소들은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초격차의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 그리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달리 좀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우리 백창석 박사님 아주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조선의 그 역사를 아주 지금 최근까지 총망라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중에 권종호 대표님은 또 인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권오익 대표님은 또 그 북극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술은 각 나라나 각 시장이나 갖고 있는 그 기술의 상황하고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상황하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고정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제 인도를 보면은 저도 인도에 많이 갔고 옛날에 인도 프로젝트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인도의 산업을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동안의 변화를 봤는데 오늘날의 중국이 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해서 조선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03년부터거든요. 그래서 2003년서부터 대국 굴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74년도에 했던 중화학으로 나라 전체가 바뀌니까 전 세계의 공장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중국의 조선 산업이고 이제 이거가 우리랑 경쟁하는 수준이 된 건데 아직 인도는 경제 발전의 규모나 타이밍상 그 수준까지는 안 왔죠. 그래서 이제 인도는 뭐 인도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인도도 이제 자꾸 가다 보면 언젠가는 중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대국 굴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타이밍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고정된 시각으로 기술의 환경을 볼 필요는 없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서 생존 조건이 되는 기술이 뭐냐 하는 걸 찾는 거가 기술이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항상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시장도 보고 나라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조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가 단일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선 그 해운의 그 머첸다이즈 마켓도 단일 시장이고 그다음에 캡티브 마켓에서 나오는 에너지 시장도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 이렇게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 상대해 온 그런 그 고객이나 선주 시장은 그냥 그대로 경쟁 환경에서 유지해 가면서 중국에 뺏기지 않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글로벌에서 국가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이렇게 이제 국가 중심으로는 옛날 글로벌 중심에서 보던 거에서 국가 중심으로 현재 상황하고 당시의 국가별로 당면한 문제를 디테일하게 따로따로 보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맞춤형으로 틈새를 찾아가는 어떤 솔루션을 찾는 노력이 시장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중요해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오늘 이제 우리 백찬석 박사님 전반적으로 시간적인 그림을 그려주면서 오늘 현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국가 중심주의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미국을 치고 올라와서 지금 미중 패권이 만들어졌고 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로 인도가 떠오르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정된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시각으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가는 게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기술의 관점을 좀 플렉시블하게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가 오늘 강의를 듣고 제가 느낀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뭐, 10시 한 반까지는 꼭 마치도록 하고요. 저도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북극항로 말씀 나오셨는데, 예, 북극항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 같은 이제, 그, 이제 자원을 운송하는데, 이제 북극항로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다. 아주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이제 막히면, 이제 그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항해 길이가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길어지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제 그 선박이 모자라게 되니까 운임이 대폭 올라가고 그 현상을 유지하지는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북극항로가 개척이 돼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3분의 1만큼 줄어드니까 이게 균형이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수혜주나를 사용 못할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이제 그 북극 항로가 쓰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뭐 전기선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운항하면 그 항로가 계속돼야 되는데 이건 한 여름에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만 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기선 영업을 그 하는 항로로서는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 좀 생각이 그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도 뭐 전기선은 이제 중국에서 한 3,000TU 정도가 계속해서 다른 곳에 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형 전기선사들이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조선소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북극 항로가 전 세계 항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 뭐, 그, 동서항로, 또 유럽 가는 항로, 또 미주로 가는 항로가 그걸로 바로 바뀌게 된다면은 이제 3분의 1만큼 이제 그 항로가 줄어드니까 선박이 과잉이 되지 않습니까? 선박이 과잉이 되면은 이 그 운임이 또 폭락할 테고 선사들은 이 남아도는 선박을 어떻게 할 건가 문제가 생기게 될 것 같고 그다음 그러면 선박 건조를 또 하지 않게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쇄빙선을 만들고 하는 또 다른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 좀 북극 항로를 우리가 이제 개척할 필요는 있지만 또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같이 보면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게 북극 항로 개척이 조선업에도 그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는 건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쇄빙선을 만들고 가는 것은 우리가 조선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네, 두 가지 관점인데 지금 어쨌든 그 노던 시루트 러시아 연안을 달리 그 지나가는 북극 항로는 결국 러시아 세빙선이 관장을 하고 있고 모든 타리프 그에 대한 세금을 러시아 정부에 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북극 항로를 단독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국적의 세빙선 만들어서 영해 12해리 밖에 좀 더 그 약간 깊은 데 가서 한국 세빙선이 한국 플리트의 컨테이너선을 다른 선박을 직접 에스코트해서 갈 수 있는 그게 법적, 보험적 이런 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 그걸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김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3,000 TU급이라든지 5,000 TU급 배는 보면 어쨌든 여름에 가더라도 내빙 성능을 가져야 되는데 실은 이게 이제 발틱에 다니는 컨테이너선 말고는 이런 내빙 기능이 없어요. 쉐빙이 아니고 내빙. 그러니까 쉐빙선의 얼음을 깨고 나면 여름이라도 잔 얼음이 있으니까 그걸 깨고 났을 때 거기 따라가는 배는 얼음이 부딪혔을 때 철판이 견뎌야 되는 그런 내빙 구조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 내빙 구조가 가진다 그러면 새로운 선박 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트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조선업에서는 유리한 점이 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럼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 겨울에는 쇄빙선 투입해다 항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그 안 겨울 되죠. 같으면 1년 내내 다닐 수 있는 것은
옛날 대우조선 해양이 만들어 쉐빙 LNG선은 이어라운드 오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아, 그거는 1년 왜냐하면 내내 가능합니까? 그렇죠. 얼음 깨는 게 맥시멈 2.1m인데 요즘 북극의 얼음의 그 1년짜리 얼음 두께가 한 1.5m, 맥시멈 1.7m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쉐빙 에디슨은 말 그대로 쉐빙이기 때문에 혼자서 자력으로 얼음을 다 깨고 다닙니다. 대신 나머지 배들은 일반 컨테이너선들이 쉐빙 기능을 가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또 어차피 이제 1년에 한 4개월 반 정도 얼음이 씨가 오픈이 되니까 그때 달리려고 그러면 내빙 기능을 가진 그런 컨테이너선을 하는 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프로스 앤 콘스라고 쉐빙 기능을 가지면 오픈시에서는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 선형 자체가 벌버스하는 게 없으면서 아예 얼음 깨는데 전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픈시 나오면 일반 배에 대비해서 한 파워가 2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쉐빙선은 쉐빙 얼음 깨는데 전용이고 내빙을 가지면 오픈시 위주인데 쉐빙선 그 얼음 깬 항로를 따라서 같이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오늘 유창근 사장님도 계시면 뭐 저 2만 1천 TU급 그런 그 컨테이너가 이제 다 회사에 주축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 보는데 그 2만 1천 톤, 2만 1천 TU급 그 컨테이너 선이 한 1년 내내 그렇게 다니도록 뭐 세빙 기능을 갖춘다든지 하는 것은 좀 그 이제 영리상 좀 맞지가 않겠네요. 예. 그렇죠.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네, 현역이 있을 때 러시아의 극동 장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 북극 항로 때문에 많이들 와서 저희들하고 이제 내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하고도 에스코트 비용들 등등에 대해서 견적을 다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그때의 제가 느낌은 이분들이 사업적 마인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그 현대 자동차인가 어딘가에서 글로비스에서 야말 석윤과 그 한 두세 번 정도를 트라이할 무렵이 돼가지고 그때도 상당히 이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때인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양반들이 하고 내고를 하기에는 과,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준 견적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많이 대형선으로 해서 뭐 스웨즈 커넬 통행료 자체가 뭐 한 번 가는데 100만 불씩 들 정도로 많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그와 비교해서도 만만치 않을 정도의 에스코트 비용을 저희들한테 견적을 준 기억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그 권호익 사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저희 자체의 국산 쉐빙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거의 99%는 허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쉐빙선으로서 에스코트를 하겠다. 그리고 내빙선에 관한 문제도 해결돼야 될 문제죠.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아까 24,000T짜리 이 배는 뭐 대우조선에서 그 권 사장님 권유를 해서 다 지은 배들이지만 음, 그 북극 항로를 통항하기에는 너무 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내빙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한 빨라야 20년, 길으면 한 3, 40년 후의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세계 최강이라 그러는 원자력 추진 쉐빙선이 있는데 이게 배 네, 길이가 160m에 폭이 30m입니다. 네, 근데 아시지만 우리 이제
HMM의 그 24,000 TU 컨테이너 같으면 100이 400m에 폭이 한 62m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두 대가 나란히 같이 가도 그 폭을 다 못 깨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야말 쉐빙 에린스는 폭이 50m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존하는 쉐빙선도 하더라도 이런 폭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두 대가 그렇죠. 가더라도 30m 두개 깨야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용을 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파이프라인 깐다는데 지금 뭐 툰트라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아예 야말처럼 프루드베이에서 액화 설비를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이그 야말처럼 하는 프루드베이가 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면 카타르가 액화하는데 영상 50도인데 그게 영하 50도이기 때문에 델타 T가 100도거든요. 그만큼 또 예, 액화 비용도 한 10%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액화 설비를 만들어야 한국의 해양 플랜트든 그 쉐빙 LNG선이든 이게 그렇죠. 우리한테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그렇게 좀 프로포즈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정우성, 정우성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한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함은건 박사님도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광원입니다. 예, 예, 어,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화면은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계속 이동하면서 듣다가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지금 해외 협력 조선소하고 그 국항로 잠깐 말씀드리면 해외 협력 조선소에 관련된 거는 지금 미국 때문에 갑자기 이제 또 이슈가 굉장히 커졌는데 뭐 최근에 뭐 매스컴에서 보시겠지만 저희 그룹에서 인도 조선소 인수한다, 뭐 미국 조선소에 뭐 1조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말로는 되게 쉬운데 쉽지 않은 것들이고 여러 뭐 미국의 에, 정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해외 조선소에 관련된 거는 물론 많은 조선소에 협력을 하면 선박을 건조할 기회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선박이 조선업이 유럽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초기에는 협업이 잘 되다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기술이 확보되면 일본처럼 뭐 중국처럼 뭐 15, 10년 만에 최근에 10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중국이 일어났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경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뭐 일본은 한국하고 경쟁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고 물론 유럽은 일반 상선은 빼놓고 뭐 특수선박이나 이런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해외 조선소를 그렇게 이제 서칭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인력적인 문제냐, 아니면 건조 능력 때문이냐. 저는 기술력이나 건조 능력은 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인력 구조나 경쟁력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인도 우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선박 건조가 거의 10년 다 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박 조선소 지금 건조 설립하는 게 한 10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가물가물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고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풋내는 건설 장비나 이런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첸나이 쪽도 있고 뭐 다른 쪽도 벵골도 있는데 기술 협력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일부를 빼놓고 인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협업하기 어려운 동네였고 뭐 미국은 이제 더욱더 쉽지 않은 동네고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상당하게 앞으로 우리가 대외 협력적인 관계를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과 여러 가지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협력을 했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엄청난 협력을 했다 하더라도 선박 건조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계속 그 문제만 일으켜졌지 실제 그렇게 많은
일부를 제외해놓고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어떤 성과를 보지 못한, 그렇게 된다면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들만 해외로 모두 다 이전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을 문 닫는 경우가 이제 생길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 북극 항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운하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해서 간다 했을 때, 그럼 다른 운하들은 그럼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런 경쟁력이라 그 거리가 짧고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 사장님이나 권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조선 선박의 기회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나 이런 선박 협력하는 것도 사실은 그전에는 뭐 몇 척씩 한국에도 줬지만, 지금 거의 다 러시아에서 자국 건조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특수선박들 갖다가 한국에서 건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러시아 지사나 러시아 조선소를 만들어서 한다면 예, 이제 뭐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선박 운항 같은 경우도 경제성 측면에서 사실 북항로가 단순한 면에서는 굉장히 경제성이 있을 것 같지만, 해원 쪽에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경쟁이 있느냐. 선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내빙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에서 얼마든지 건조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세빙선은 초창기에는 협력 관계상 뭐 한국에서 만들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거는 이제 뭐 러시아에서 거의 다 만드는 게 주도할 거라고 본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그 앞으로의 경쟁력을 북극 항목뿐만 아니라 해외 경제 협력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십색트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트럼프가 하는 모든 관점의 얘기들이 엄청나게 좋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3자들이 엄청난 그 어떤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HD 현대그룹이 100조 시총이 100조가 넘었다고요? 그런 상태인데, 그게 과연 그게 올바른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해서, 사실은 예,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초불확실성의 상황을 지금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벌써 이제 다시 이제 10년 올해 10년 경제 계획이 끝났고, 또 다시 이제 발표를 한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에서 과연 조선업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대비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그 부분적인 거는 상당히 어떤 그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한 번쯤은 각자 위치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가장 메리트 있고 미래 지속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대응을 하고 전략을 짜고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김재희 변호사님 지금 계세요? 김재희 변호사님? 오늘 그 좀 자매 공부 모임인데 토요일 날 아침에 하는 그 해운 읽기 저널 모임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사실 행사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2주 뒤에 그 우리가 저 7라운드 기념하고 그 해운 저널 읽기 이제 100회 그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같이 좀 이제 축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들 좀 많이 또 있었고요. 그 평소 예에 따라서 전영우 교수님 마지막 인사하면서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진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디지털 트윈 연구소에 계신 모양입니다. 조금 소개해 주시고 여기 질문하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예, 마이크 들리나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 소리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 안 들립니다. 여기 저는 차에서 하는구나. 예, 제가 여기 메시지 올라온 걸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조선해운에 접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조선해운 분야의 디지털 트윈 적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뭐 별로 어려운 일 아니기 때문에 백창섭 박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네, 뭐 각 조선소들이 지금 다 디지털 투인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스케일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 스코업을 갈고 가냐, 그거는 이제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해양 분야나 그 뭐 해운하고 뭐 그 똑같은 추진 방향은 결국은 좀 디지털 쿠션으로 해서 그 결국은 이제 뭐 사람을 줄이고 더 안전하게 더 그 리소스를 더 밸류 있는 데 쓰자라는 얘기인데, 연구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요. 근데 아직 그 실질적으로 뭐 세상의 트렌드를 바꿀 만한 디지털 투인 결과는 아직까지는 좀 사실 뭐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 오늘 안광현 대표님이 아마 더 좀 잘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전용욱 교수님 총평해 주시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백참석 박사님 아주 방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통상으로 이제 선박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썼었는데 오늘은 이제 조선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니까 배의 역사하고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배의 역사, 조선 역사는 인류 문명의 발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데 과연 이제 고대부터 시작해서 중세의 이제 노선 시대에서 범선 시대를 지나서 기선 시대까지 특히 속속들이 새로운 그 많은 정보를 좀 담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교육자료 활용이 아주 훌륭한 자료였던 것 같고요. 또 미래지향적인 향후 조선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조선 분야의 스카터께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해운 분야에 있는 저희들도 큰 도움이 되고 이해가 많이 될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이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인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좀 얇은 책으로 또 우리 뭐 아니어도 어, 그 바다 저자와의 대화 책 제5권에 또 6권에 또 쉽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읽게 될 텐데 정말 좋은 강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 2주 뒤에 여러분들 2주 뭐 고려대학이나 어디에서 7라운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신뢰자님 건강히 계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권종호 사장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